자, 일단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 혈관으로 직접 분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없다? 분비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몸에 일정한 어떠한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조금 이제 단계별로 분리를 해서 세세하게 공부를 합시다.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를 셈이라 그래요. 내분비샘은 혈관으로 직접 분비하는 것이 내분비샘. 그럼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분비를 하는 게 외분비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몸 밖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면 우리 몸의 소화관도 몸 밖이에요. 요거 이해를 좀 해야 돼. 기하학적으로 우리 소화관 내부는 몸 안이야, 몸 밖이야? 우리 몸 밖입니다, 소화관 내부는.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에 있는 주요 내분비샘의 위치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간뇌에 보면, 우리 간뇌 어디 있는지 알죠? 머리 제일 깊숙한 곳에, 간뇌에 시상이라는 데가 있고,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 중에서 뇌하수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등 과정에서 간내의 시상이나 시상하부 이야기를 나온 적은 없을 거예요. 그지? 뇌하수체부터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고 목에 내려오면 우리 사람 목 살짝 아래 여기 목하고 우리 쇄골뼈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 갑상샘 있고요. 쭉 내려오면 우리 소화할 때 배운 곳이 있어요. 기자. 위 밑에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있는 게 기자. 그 다음에 콩팥 위에 부신. 그 다음에 생식기에 정소와 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자, 거기 우리 오토책에 있는 내분비샘들 전부 다 표시 다 했는지 한번 확인.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각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지를 보자고. 호르몬은 이름만 잘 보면 되게 어려운 것들은 사실 보면 이름에서 티가 납니다.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첫 번째, 항이뇨 호르몬. 맞지? 책의 호르몬 이름 순서 좀 불러봐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것부터.
생장 갑상샘 자극 항이뇨. 자, 생장 호르몬 말 그대로 뭐 하는 호르몬이야? 우리 몸을 생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세포 분해를 촉진하고 뼈마디의 길이, 뼈의 길이나 세포 분열, 근육 발달, 기타 등등등 우리가 크도록 만드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항은 우리가 저항하다 이런 뜻이다, 그지? 이뇨는 뭔데요? 이뇨작용. 우리 몸에서 물을 빼내는, 그러니까 소변 누는 거와 관련해. 그러면 소변을 누는 것을 뭐 한다? 저항한다. 그러면 소변량을 늘린다, 줄인다? 소변량을 줄인다. 이거 한자 공부하는 겁니다.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 딱 이름이 티가 나는데 요부터는 우리가 이름 티가 안 나죠? 티록신은 우리 몸의 호흡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자,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좀 이따가 우리가 길항이라는 작용을 공부할 거예요. 일순리라고 글루카곤 2가지가 나오고요. 콩파디에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 혹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돼 있냐? 그냥 아드레날린이라고 돼 있냐? 에피네프린이라고 돼 있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죠. 교재대로 하자. 얘도 호흡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인 정수와 난소에서는 성호르몬, 2차 성징을 이끌어내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를 한다? 여러분들 그 생리주기 조절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 내용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혈관으로, 즉 혈액을 직접 분비를 하니까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 아니야. 맞지? 혈액을 통해서 전달하는 명령 전달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 전달 속도가.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뉴런, 즉 신경을 통한 명령 전달은요. 전달 속도가 초당 10m 갑니다. 즉 우리 몸 안에는 0.5초 안에 다 명령이 끝에서 끝까지 가요. 0.1초, 0.2초에 다 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초당 10m니까. 근데 얘는 혈관을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서술형을 내기 좋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니까. 혈액을 통해서 전달하는 명령이니까 느리지만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겠지. 대신에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넓은 범위의 표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반대가 되는 신경은
신경의 명령 전달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호르몬 전달이 느리니까 신경은 명령이 빠르겠죠. 신경이 호르몬이 지속적이니까 신경은 일회성이지. 일회성이라고 써요. 특정 대상 기간에 일회적으로 명령이 전달이 되는 게 호르몬의 특성이다. 안 될 것 같네. 자, 그리고 모든 이런 호르몬은 결핍하고 과다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핍증과 과다증은 이제 여러분들 상상력이에요. 여기까지 필기 잘 따라왔죠? 다음 바닥에 넘어가 보면 결핍증, 과다증 설명이 있거든요.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만약에 둘이가 같은 반이야? 학교에서? 같은 반은 아니야. 짬짬이 제일 좋은 방법은 너희 같은 반에서 같이 성적 잘 올라가고 싶고 성적이 나랑 비슷한 단짝 친구가 있으면 요거를 내용을 정리한 거 가지고 결핍증, 과다증, 분비기간 요걸 세트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분비기간, 표적기간, 그러니까 호르몬 이름에 대해서 분비기간, 표적기간, 결핍증, 과다증 있으면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래서 결핍증과 과다증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생장 호르몬. 자, 상상해보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됐다. 어떻게 되겠냐? 그치, 안 크겠지. 소인증. 자, 과다증은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장기 때 과다냐, 그 이후에도 계속 과다냐인데, 우리가 자라는 동안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인증. 그 이후에 나오면. 자, 쉽게 말해서 생장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게 생장기 과다증이잖아. 그러면 키나 몸이 끝도 없이 계속 커지겠지. 그러면 거인증이 되는 거고, 생장판이 닫혔어. 그러면은 뼈나 이런 근육의 세포 분열이 돼도 더 이상 늘어날 여유가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버리면 생장 호르몬 자체가 원심성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의 끝으로 이동해 가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커질까? 우리 몸에서도 어디가 커진다? 끝이 커지는 거야. 그거를 말단 비대증이라는. 말단이 뭐야? 제일 끝부분을 말하는 끝말자니까. 비대증, 끝에만 커지는 거야. 선생님 동갑내기 방송인이자 전직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최홍만이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딱 생각해봐.
대가리 크지. 물론 키도 크니까 대가리 큰 건 당연하지만 대가리 크고 코 크고 턱 튀어나오고 손 발은 유독 더 크고. 맞잖아. 막 500ml 우유 잡았는데 너희들이 250ml 우유 잡은 그 느낌 나고 하잖아. 그게 말단 비대증이에요. 선생님 친구인데 실제로.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장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호르몬 분비가 돼서 생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턱, 손, 발이 유독 커지는 질병 말단 비대증 됐죠? 자, 그 다음에 티록신. 아까 티록신이 기능이 뭐였죠? 호흡수 증가와 체온 증가란 말이야. 그럼 얘가 결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티록신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상상력을 가해봐. 호흡의 양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세포호흡입니다. 우리 이 호흡 아니야. 자, 세포호흡의 양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체온이 정상인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를 가지고 우리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ATP 자체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쳐요. 근데 몸이 에너지를 안 썼잖아. 그러면 살이 찌겠냐, 살이 빠지겠냐? 몸에서 내가 먹은 열량을 안 태워. 흡수는 해놓고 안 태운 거야. 그러면은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이거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샘이 티록신을 안 만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갑상샘이 일을 안 해서 몸에 티록신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 그러면 얘가 과다증이 되면 딱 반대로 생깁니다. 체온이 일반적으로 정상인보다 높아요. 그리고 체중이 되게 줍니다. 선생님이 나이 31 때 남천동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 반에 여자애 하나가 갑상선기나 항진증, 티록신 과다증 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병원 가서 계속 약 먹고 했는데 몸이 호리호리해요. 엄청 먹는데. 체질상 살 안 찌는 체질에서 자기는 좋다고 생각했대. 근데 계속 몸에 열은 많이 나. 그리고 안구 돌출이 나. 갑상샘 기능 항진증. 항상 그 기능이 켜져 있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기 갑상샘 종이라고 하나가 더 있긴 했는데 그거는 현재 중등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칠 거 아니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까지만 딱 짚고 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슐린.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요.
우리가 소화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그죠?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만들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는 데 쓰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은 과다층 없거든요. 얘는 기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핍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될까?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우리가 당뇨가 1형 당뇨, 2형 당뇨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 중에 당뇨 약 먹는 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버님, 특히 아버지들 덩치가 너무 크시거나 하면은 조금 위험성이. 나 그래서 몸 관리하고 있잖아. 되게 슬림해지지 않았냐? 자, 인슐린 결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혈액 중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요. 왜? 원래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알아서 간으로 짝짝짝 간이나 근육으로 따로따로 빼놓고 그러고도 남으면 이렇게 이제 피하에 쌓아놨었던 건데 쌓는 속도보다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 흡수 속도가 더 커져 버리니까 맨날 담궈 먹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자가 포기해버립니다. 아 씨발 일 안 해.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인슐린 뿜어봐야 이 새끼 혈당 떨어지지도 않네. 씨발 안 해. 그래서 파업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 2학년 때 배설 배울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배설 배울 때 우리 그 신단위 네프론에서 하는 작용들 중에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 중에 재흡수 있었죠. 재흡수 때 무조건 100%다 재흡수해야 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뭐랑 뭐였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었어요. 그 두 개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병이에요. 근데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포도당의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소변으로 당분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혈당이 너무 크게 흔들립니다. 몸의 상태에.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오줌 누면은 오줌으로 한 방에 쫙 빠져나가서 휘청했다가 이게 몸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왔다리 갔다리 변해버리면 쓰러지거든요. 어지럽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면역작용이 작동을 잘 못해요. 당뇨가 걸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당뇨병이 걸립니다.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갈증을 느끼고 어지럽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자, 여기에 안 나온 각 호르몬의 여러 가지 물질. 앞쪽에서 호르몬 다시 한번 기능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결핍증까지 스톱한 상황에서 143쪽, 45쪽에 11번까지 그리고 옆에 빈칸은 C 호르몬 있는 빈칸까지만 빨리 한번 채워봅시다. 자, 아까 그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신경하고 호르몬하고 차이. 왜냐하면 신경은 뉴런을 통한 전기신호 전달이잖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서술형 위에서 좀 세세하게 설명할게요. 신경은 뉴런을 통한
10m/s 정도로 되게 빠르죠. 대신에 일회성인데, 호르몬 전달은 혈액을 타고 호르몬이 전달돼야 되니까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걸립니다, 사실은. 가장 큰 이 둘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어떤 명령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한테 막 카톡으로 욕을 해.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DM으로 막 욕을 해.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내가 개새끼야 하면 딱 바로 가지. 그리고 걔는 바로 보지. 그리고 걔가 지워버리면 끝이잖아. 맞죠? 기분은 나쁜데 지우면 끝이지. 그런데 호르몬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거냐면 인스타에 내가 걔 욕하는 게시물을 적어버리는 거야. 이거 박제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주위의 친구들부터 내가 걔를 왜 싫어하는지, 걔가 왜 개새끼인지에 대한 정보가 쭉 전달되겠지. 그러면 돌아가다 보면 걔 귀에 그 게시물 이야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지. 그래서 걔가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나한테 다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뭐 반응이 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게시물로 박제를 해버리면. 이제 화해하고 사실 끝났어, 우리 둘은. 근데 이제 며칠 만에, 오랜만에 그 친구를 본 내가 모르는 걔의 다른 친구는, 야, 전에 누가 인스타에 너한테 개새끼라고 욕하던데. 또 또 한 다음날, 또 다른 애가 걔한테 말해줘. 야, 누가 너 개새끼라고 욕했다던데. 맞지? 돌아가잖아, 혈액을 타고. 그럼 언제 갈지 모르지만 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전달이 되겠지. 요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자, 그 밑에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입니다. 항상성이란 한자가 내가 말하는 그 항상성은 아니긴 한데, 우리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로 외우면 편하겠다. 그죠? 문제는 이 항상성 조절은 신경 전달 체계와 호르몬 전달 체계를 같이 써요. 응? 자, 일단 우리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체온 상승이 일어나요. 뭐 주위가 더워서일 수도 있고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체온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 체온이 올라갔다라는 자극을 감지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거는 간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뇌는 자, 여기 신경을 통해서 간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팽창시키고
땀을 분비하도록 만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겠지? 체온이 낮아져서 정상 수치로 돌아가겠죠.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몸에 땀 흘리면 돼. 그러면은 땀이 증발하면서 알아서 체온 떨굴 거 아니야. 이게 단순하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닌 거야, 오히려.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체온이 내려가면 역시 신경을 통한 자극이 간뇌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춥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신경을 통해서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땀 분비 억제시키고 또 두 번째 신경을 통해서 근육 떨림을 가져옵니다. 되게 추운 날, 특히 그러면 안 되는데 술 한 잔 드신 어르신들이 노상방뇨 하다 보면 다 볼일을 보고 나서 몸을 떠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요 과정이에요. 하는 거. 여러분들 추우면 몸이 달달달달 떨린다고. 안 떨려고 해도 몸이 막 떨리잖아.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열 방출과 관련된 거죠. 증가, 얘는 열 방출이 감소합니다. 물론 고등과정 가면 여기서 이제 잇모근 해가지고 털 같은 게, 우리 닭살 돋고 털이 서느냐, 털이 눕느냐. 되게 더우면 얼굴 벌게지잖아. 얼굴이나 피부가. 그거 자체가 이거예요. 혈관이 팽창하고, 되게 추우면 어떻게, 피부색이 어떻게 된다 그래? 하얗게 된다 그러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러죠. 그게 이제 이거야. 우리 피부 가까이로 올라오는 모세혈관을 최대한 팽창시키면 우리 몸 안에 따뜻한 혈액이 몸 피부 가까이까지 오니까 열이 빨리 빠져나가는 거고, 추우면 피부 가까이로 피를 올려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고 몸속 깊숙한 데만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피가 좀 덜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얘는 열을 증가시키는 거지. 그리고 호르몬으로 가는 게 자, 원래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을 자극하고,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걸로 분비해서 호흡수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체온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티록신은 간내와 뇌하수체의 작용을 살짝 억제하러 갑니다.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원래 봐봐. 호르몬으로만 따지면 체온이 낮아졌다. 관내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그리고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한 티록신이 여기와 여기를 억제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티록신이 간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활동을 억제시키니까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안 나올 거고, 맞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안 나올 거고,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던 체온이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쪽으로 바뀌어지겠지. 이게 파바박 일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 해도. 이렇게 천천히 조절이 되게 돼요. 너무 급하게 조절되면 몸에 안 좋단 말이죠. 자, 요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원인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결과가 원인으로 돌아가서 그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는 음성 피드백. 결과물이 원인 기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작용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드는 거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항상성은 대부분 음성 피드백인데 왜? 분비된 거 끌어가야 되잖아. 거의 양성 피드백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투나 가서 배울 그 출산이 일어날 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것도 호르몬의 작용으로 일어나거든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걔 같은 경우는 분비가 시작되면 계속 분비되게 해서 더 출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요 과정 그림 전체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빈칸 채우기. 요 과정 같은 경우 첫 번째. 빈칸 채우기. 호르몬 이름이나 기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몸에 일어나는 작용 변화, 옳다, 틀리다. 특히 친구 한 3명 정도 나와가지고 각자 이야기를,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옳은 말 하는 친구는 누구냐, 틀린 말 하는 친구는 누구냐로 패턴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그려봐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 근데 지금 칠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길항이라고 부르는 혈당 조절입니다. 지울게요. 중등에서 이 작용 자체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데 길항작용이라는 거는 서로 완전히 반대작용을 하는 두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길항이라고 합니다. 자, 봐봐.
혈당이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하면 밥 먹은 뒤에 밥 먹었으니까 혈당이 상승하겠죠. 어? 그러면 혈당이 상승했다는 것을 사실은 간뇌가 느끼고 이자의 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상승하면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자, 이 인슐린의 작용으로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조직세포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시켜요. 이게 계속 일어나면 혈당이 줄어들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혈당 정상에서 멈추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호르몬은 원래 뭐다? 지속성이지. 그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몸의 신체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들이 호흡을 해서 혈당을 씁니다.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똑같이 이번에는 이자가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고요. 글루카곤이 하는 것은 원래 뭐다? 간 혹은 우리 근육에 저장돼 있던 자, 요거 봐봐. 우리 몸에 저장하는 다당류 이름은 글리코젠입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 중 하나라서 그래요. 강조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 칠 때 성적 다 잘 쳤다고 와 해놓고 글리코젠, 글루카곤 두 개 헷갈려가고 글루카젠 막 이래 적어오는 똘갱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면 안 됐나? 안 되는. 이렇게 되면 포도당이 결국 늘어나는 거죠. 얘는 포도당이 주는 거고. 그러면은 혈당이 증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봐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정반대의 작용을 하죠. 그러면 두 호르몬의 분비량도 어떻게 변한다? 시간에 따른 혈액 중의 호르몬 농도 변화도 정반대로 일어나겠지. 글루카곤 한참 분비할 때는 인슐린 분비 안 할 거고, 인슐린 분비할 때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안 해야 되겠지. 요렇게 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팔자로 계속 도는 거야. 몸에서.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인슐린이 작동을 분비가 안 되는 사람과 작동을 안 되는 사람 둘 다 당뇨가. 오케이? 자,
45쪽 145쪽에 아까 저기 12부터 15까지 하고요. 이거 하고 나서 152쪽을 펴보시면 29번하고 2번 있거든요. 요 두 개까지 일단 풀어봐. 오늘 청산구조 쫙 한번 세세하게 다시 한번 외우는 것들입니다, 원래. 학교에서 청산을 안 하고 나중에 했거든요. 청소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나는 뜨고 있었을 때 그냥 이거 안 하나 이거 안 하나 뭐야 이거? 그러면 저기 복사평형은? 그거 생각 때 확인을 할 거예요.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래? 그런 거 같아. 너무 어렵거든요. 텔레그램에 뜻이 있는데. 그럼 복사평형부터 갑시다. 자, 단어 뜻 공부. 평형이라는 말은 각 권역에서 들어오는 총량과 나가는 총량이 같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지구에서 청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자. 자, 복사란 열에너지가 빛에너지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복사라 그러지. 응? 그래서 복사평형은 복사를 통해서 들어온 열에너지 합과 복사를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합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수치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의 총량을 100이라고 하자고. 이 100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온실 효과가 없을 때를 가정하면 지구에서 바로 반사되는 양이 30. 지표 반사, 해수면 반사, 대기 반사 합쳐서 30. 그 다음에 지표로 들어오는 게 50, 대기로 들어가는 게 20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100에너지를 다 썼지. 그럼 여기서 온실 효과. 온실 효과란 지표가 복사하는 에너지를 누가 흡수한다? 지표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한 뒤에 다시 지표로 돌려주는 거를 온실효과라고. 그럼 봐봐. 여기에 온실효과가 없다면 대기는 대기 자기가 흡수한 20을 그대로 내뿜으면 되죠. 지표는 지표가 복사한 50을 그대로 내놓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데 이 온실효과가 실제로 작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는 똑같아. 태양이 내놓은 100단위의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반사 30 똑같고요. 들어오는 건 똑같아. 땅이 흡수하는 게 약 50, 대기가 흡수하는 게 20인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표가 복사하는 에너지가 대기에 같이 플러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온실 효과로 여기에 갇혀서 도는 게 약 110가량의 에너지가 갇혀서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110 이상이 갇혀서 돕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숫자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 봐봐. 설명할게요. 일단 태양에서 들어오는 요쪽 부분은 똑같아요. 저거 온실기체 없는 거랑. 자, 태양에서 100의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100은 30반사, 지표 50, 대기 중 구름이나 이런 것까지 합쳐서 20이 흡수가 되고, 원래는 이 50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에너지가 대기에 흡수된 뒤에 바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양이 생겨요. 여기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야 한참 뒤에 평형이 되었을 때 방출된 값이 요만큼인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실 효과로 94만큼의 에너지가 계속 대기에 갇혀서 도는 거야. 여기서 도는 것만. 그리고 여기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144 중에 12는 대기의 창이라 그래서 그냥 대기에 흡수 안 되고 바로 우주로 방출이 되고, 대부분은 132가 흡수됩니다. 대기에. 그러면은 태양빛 흡수된 20가지에서 158이 존재해야 되겠지, 여기에. 그리고 여기서 158이 아니라 152. 이 152의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 중에 대기에서 우주로 58, 지구로 돌리는 게 94. 그러면 여기에 거의 100 가까운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계속 갇혀 있게 되죠. 대기와 표면에. 저게 지구 온도의 상승을 일으키는 온실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기체가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프레온가스 등등등이 있다. 요거는 종류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 돼. 특히 다른 온실기체가 없잖아요. 대기 자체가 없으니까. 달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인가 25도인가 그래. 지구는 평균 기온이 영상 20도고요. 지구 전체로 볼 때.
그러면 어떻다? 거의 한 40도 이상의 온도를 온실기체가 커버쳐주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죠? 자, 문제는 이게 어떻다? 밑에 온난화. 그 자료를 보면 다음 바닥 넘어가 볼래요? 응? 지구온난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점 이후로 19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난 1880년대부터 1900년대를 지나서 쭉 어떻게 된다? 지구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의 급증으로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와 함께 뭐의 그래프도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 그래프도 비슷한 패턴으로 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가속화되어 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정확하게 따져보면 공룡시대 때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공룡이 화석연료를 쓴 것도 아닌데, 그지? 그리고 그래서 그 시대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더웠어요. 그러니까 공룡처럼 그런 대형 생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구의 환경이 지구의 어떤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급증한 건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다? 우리 인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져 가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기 하나하나 봐봐. 자, 빙하가 녹고 해수가 열팽창하면 해수면이 늘어나죠. 그럼 땅은 열을 반사하는 능력이 높지만 바다는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높단 말이에요. 해수면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지구는 흡수량이 늘어요. 그 다음에 빙하가 녹으면 반사량이 줄잖아. 그럼 흡수가 늘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사막이 늘어서 지구 생산이 감소하고 광합성 양도 주니까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생태계가 변하고 물이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조심하자.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요 내용은 몰라도 돼. 여기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어쨌거나 지구가 내놓는 에너지량은 지구가 흡수한 양하고 같긴 한데 갇혀서 돌고 있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게 문제다. 알겠죠?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박자 늦게 나가니까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 앞에 봐봐. 층상구조. 자, 마칠 때 다 됐는데. 층상구조는 여러분들 숫자 외울 필요 없고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제 기권할 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높이를 외우게는 안 시킬 겁니다. 대신에 각 권역에서 온도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되는 원인이 뭔지를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셔야 서술형에 좋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대륙간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 변화 원인은 지표면 복사. 성층권에서는 중간에 상승하지. 그러면 성층권의 변화 원인은 오존층에서의 자외선 흡수. 중간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별다른 여론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지표 복사와 성층권 복사에서 멀어짐. 열권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입니다. 특히 열권은 거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외우세요.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다 적혀 있죠. 공기가 희박해서 일교차가 큽니다. 응? 그리고 각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류가 일어나는 권은 뭐 어디? 대류권, 중간권이 대류가 일어나죠. 기상현상이 생기는 곳은 어디? 대류권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럼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서술형 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수증기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그 밑에 성층권이 안정한 층이잖아요. 대류가 안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수증기가 대류권을, 성층권을 뚫고 중간권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생기지만 기상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여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 각각의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기권에서 우리 뭐 강수라던가 응결량, 특히 응결량 문제 꼼꼼하게 문제 좀 여러 개 깔아놓고 푸는 거에서 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는 6시입니다.